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무안공항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를 간접 경험한 경우에도 심리적 충격과 후유증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남긴 사회적 충격과 후유증,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유의 시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항공사에서 오랜 기간 승무원으로 근무하셨죠.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창진입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오랜 기간 주목해온 사회학자이시죠. 오찬호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추모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족들과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시민분들은 어떻게 추모하고 애도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죠. 국민들을 다 움츠려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좀 우울하잖아요. 위축돼가지고 언론에서도 주의를 해야 될 게 있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면 하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그러는 거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도 그걸 멀쩡하게 보겠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휘지조각처럼 구겨졌는데 이렇게 됐는데 근데 기존에 뭐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으면은 다시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다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본인이 그걸 봤으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내에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너무 전체 화면에 사고 장면까지 그렇게 다 보내는 거는 긴급 속보 이런 식으로 내보내면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보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심각하구나라는 것도 알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라는 거를 되뇌일 수 있는 뭐 당연히 잔해나 그런 거는 블러 처리하는 게 맞는데 선도 가는 식이 아니라면 저는 어느 정도는 현장 그대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트라우마라는 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정말 동감하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는데 꾸준히 당연히 지켜봐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이 도와줘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혼자 이렇게 이겨내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이거는 나라에서 체계적인 관리 하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 일요일 전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남겼는데요. 세 분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 또 감정이 드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백종우 교수님부터요. 저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을 경험했고 또 이미 이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참 먹먹했습니다. 네. 오 작가께서는요. 네, 이럴 때마다 먹먹하다라는 것에 감정이 어떠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계속 울컥 이렇게 지속적으로 울컥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슬픔 그 자체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누군가 이런 현상을 사회적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박창진 부대변인께서는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항공사에서 이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남다르지 않게 느껴졌고 어제 이제 모항공항을 다녀왔는데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비통한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연대의 힘을 발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연대 의식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참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백 교수님, 네. 우리가 뭐 트라우마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 몸담고 계신 그 학회에서도 이번 사고 이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정신건강 전문의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정신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라우마 사건이 뭐 인간의 이제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제 부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건인데 그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항공기 사고라는 거는 굉장히 확률은 낮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한꺼번에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특징인데 이번에는 이게 12월 뭐 계엄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이제 파도라고 치고 우리 마음에 댐이 있다면 이 마음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유가족이나 희생자의 동료, 지인들이 겪는 교통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KBS TV로도 전달되는 영상을 보면 못 믿을 것 같다. 아직도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런 충격은 어느 정도의 충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뭐 1점에서 100점 이렇게 홈즈 스트레스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사랑하는 사람, 그 가족을 특히 뭐 자식이나 배우자를 잃은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이 유가족분들 네. 그리고 지인분들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경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에 따른 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사실 이럴 때 이제 뭐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든지 뭐 좀 전에 누구랑 통화했는데 제가 선생님 제가 뭐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이런 해리 반응이라 그럴지 사실 이런 것들이 애도 반응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상 반응. 하지만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정상 반응으로 나타날 정도로 이건 비정상적 상황인 그 결과로 나타나는 트라우마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작가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자꾸 위로를 전하는 게 효과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말을 걸지 않고 어떻게든 이 고통을 잠시라도 삭힐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효과적인 겁니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답이 정해져 있다면 사실상 어떤 우리의 심리적인 상처가 없겠죠. 그런 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상황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위로를 전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냥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위로를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한테는 저 사람이 되게 나를 뭐 어떻게 바라보지? 기만하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인간관계 대화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때 아무도 그냥 옆에 있어만 준 사람이 기억이 오래 남기도 하고 그때는 좀 귀찮았지만 식사하세요 이런 사람이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켜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경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백 교수님. 이제 사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보통 때 위로의 말로 전하는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면 뭐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예.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런 말은 사실 유가족들이 좀 가장 싫어하는 말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을 유가족이 먼저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주는구나라고 여겨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피해야 될 말로 오히려 여겨지고요. 네. 이거를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특히 공무원이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받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입장에서 오히려 유가족이 먼저 말할 수 있게 들으려고 하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옆을 지켜주는 게 보통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박 부대변인께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온 영상에는 상당히 비행기의 전면부 바로 조종석이 촬영된 근접 영상이 나오면서 최대한 기장과 부기장도 안간힘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럴 때 기장,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생존자 2명도 승무원입니다만 그분들의 마음 상태는 또 어떨까? 또 상당히 책임을 묻는 그런 목소리들이 쏟아지면서 그 가족들의 심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중에 본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승객들의 안전과 보안과 관련해서는 내 몸을 날려서라도 이 위의 요소를 막고 또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보시면 비행기 난기류를 만나서 또 혹은 어떤 불상사가 생겼는데도 승무원들이나 운항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조치를 하고 마지막 착륙까지 하고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댁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러 이런 추측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가 많이 생겼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단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떤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이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그 과정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진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미시적인 부분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서 소구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단면이 이번에도 나온 것 같고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후 이 다음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이라든지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 들여다보는 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방기되고 참사가 반복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러 면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생존자를 비난하는 이런 댓글이나 반응은 정말 우리 사회가 금기시해야 되고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부대변인께서는 97년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도 다녀오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충격과 트라우마가 오래 간다면서요? 실은 이제 제가 항공사에서 조금 특별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된 승무원으로서 그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있을 때 회사를 대피해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사고가 대형 사고였고 유가족이라든지 고객들과 접점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된 승무원으로서 가는 이제 자리였긴 했지만 나름의 훈련을 회사에서 받고 간 사람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편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수습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희생자들 중에 승객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이슈 제기도 있기 때문에 유가족과 협의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한국으로 운송이 안 되고 승무원들 또 이런 분들이 먼저 이제 운송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화물기 안에 화물로 적재된다.
이게 이제 비행기 안에 화물이 적재될 때 그 명기되는 품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제 저희가 보게 되고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화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안겨줬던 트라우마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점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백 교수님 이렇게 직접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사고와 또 관련이 있는 예. 분들이 겪는 트라우마 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뉴스로 접하면서 겪는 트라우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을 진단할 때 한 달이 지나서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초기에는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기 때문이다. 진단명을 붙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SNS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 이거는 이제 간접 외상입니다. 그래서 직접 외상을 이제 느끼는 분들은 유가족이랑 이제 현장의 생존자 또 관련된 인력들이고요. 근데 간접 외상이 점점 미디어의 이제 해상도도 높아지고 이번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영상들을 많이 국민들이 보지 않으셨어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로 영향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간접 외상도 직접 트라우마에 못지않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유가족이나 생존자나 주변 분들 이상으로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네. 오 작가님 이렇게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 외상을 겪게 또 가지게 되는 분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주로 어떤 분들의 경우일까요? 뭐 우리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고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개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가의 측면에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생 비행기를 탈 일이 없으면 안타까움의 감정에서 좀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우리 예전에 있었던 뭐 오송 지하차도 사건처럼 버스를 탈 일이 없으면 뭐 그 일은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에 누구나 버스를 타고 누구나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그리고 특히 비행기는 그 비행기 기종에 한 190명 정도 앉아 있으면 굉장히 이제 좁은 공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고 뭔가 자기 일상 속에서 이 그냥 사고 자체가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무서움만이 아니라 자꾸 뭔가 겹쳐지는 거죠. 자신의 삶하고 겹쳐지고 앞으로의 자신의 삶하고 겹쳐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속 걱정이 이제 과중되고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를 찝어가지고 주로 어떤 뭐 SNS 노출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고가 우리 삶하고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화면을 보면서 자기 일상에 어떤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 교수님. 네. 자 이런 사고를 유가족으로 겪든지 생존자로 겪든지 네. 아니면 일반 시민으로서 간접 외상을 경험하든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뭐 굉장히 그건 이제 지난한 또 과정이 있습니다만 되게 요 시점을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저희가 일요일에 사고가 있었고 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이때 만약 아직까지도 많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반응은 저희가 이 시기에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충분히 듣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한 게 이상하다. 우울증인가? 내가 정신이 괜찮은가? 사실 오히려 정상 반응이고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심하십니다. 네,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다만 이런 식의 너무 괴로운데 뉴스라든가 그런 영상에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보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슬픔이나 이런 감정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자신만의 방법으로 애도는 그야말로 각자에 맞는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추모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간접 외상을 입은 일반 국민은 생각보다는 이제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박 부대변인께는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항공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기장, 부기장, 또 승무원 중에서는 나는 그냥 비행기 못 탈 것 같아요. 또는 새만 봐도 심장이 덜컹거려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인데. 일단 뭐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그 두려움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예. 뭐 항공사 다니면서 두 번의 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 사건이었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97년도 괌 사고였습니다. 그 전자의 사건 같은 경우에 저한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뭐냐면 부지부실간에 누군가가 제 개인 공간에 침했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손을 잡는다든가 우리나라 분들이 그 개인 공간에 침범을 하는 걸 쉽게 생각하시죠. 접촉을 말씀하시는 접촉을 거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무안을 내려가는데 그 기차역에서 반가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정말 그냥 그 철도로 떨어질 뻔할 정도로 놀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때 이 노동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으로 바로 노동자들이 현재 투입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항공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문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동법적으로도 노동 환경적으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거의 없었고 제 사건 이후로 조금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전에 겪었던 그 사건 때 거의 최초로 이제 산재를 요청하는 정신적 질환으로 산재를 요청하는 감정 노동자 입장이 되셔서 산재보험공단하고 공방이 크게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뉴스를 찾아보시면 남아있는 이력이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정신적 산재에 관련해서는 제도가 미비한 편이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작가님, 이게 사실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에 계획됐던 그런 행사들도 취소가 될 수밖에 없고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모아질 정도인데 매번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회 전체가 받는 이런 충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사회적 우울증, 우울감, 무기력 정뇨. 그게 어떻게 교수님도 계시지만 정량적으로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 성질일까라고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상황에서 오는 집단적인 그런 우울한 모습이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감정이라고 사회적 감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터지면 뭐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마, 아이들한테 너무 그런 말하지 마 그러는데 저는 좀 다르게 이제 내 슬픔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학습이라고도 생각을 할 정도고 이 감정이 저는 그 순간은 굉장히 불안하지만 결국 삶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가져야 될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죠.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추모를 해서 콘서트를 취소를 했는데 누구는 콘서트를 한다. 너 왜 취소 안 하냐? 그건 조금 진흙탕 싸움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니겠죠. 이게 추모를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결이 있는 것이고 또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빨리 일상을 또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누구를 찾아내서 자꾸 비난하려고 하는 좀 행동은 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이 아마 단점이지 않을까. 이런 사회적인 우울증에 좀 그릇된 감정이 또 다른 타자를 찾아내서 너는 왜 슬퍼하지 않아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추모일 수 있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 그래서 또 상당히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기억 속에는
이태원 참사도 있고요. 또 10년 전에 세월호 참사도 있고 참 사람마다의 감정이 어떨까도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어색해질 수도 있거든요.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가족들 간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세월호 생존자 중에 진료실에 찾아오신 분 한 분 뵀는데 너무너무 이번 주에 힘들었다고 얘기하시죠. 아무래도 직접 겪은 분들은 그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기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평소보다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을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사실 고통스럽지만 꼭 나쁜 건 아니고 심지어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불안해서 마스크 쓰고 손도 씻고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래서 불안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이 안전한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순기능이 있고, 우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또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요. 분노라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걸 또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감정이 또 이걸 잘 극복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되는데,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그리고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보이지 않는 적. 그래서 인간은 빨리 그 적을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원인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원인은 이거다. 누구 때문이다. 빨리 이걸 정해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 빠져들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잘못된 원인을 짚거나 불필요하게 희생양을 찾는다든지 이것으로 또 새로운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지금 잘 살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교수님,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차라리 좀 멀리하는 것도 나을 수 있다. 예. 효과적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요? 특히 뭐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몰랐다면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알게 됐다면 그 얘기를 부모가 다뤄주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오히려 숨기고 얘기 안 하면은 이제 혼자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 일상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으실 분들은 거기에 대한 노출의 시간은 줄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이미 이 재난을 알게 됐다면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시간에 너무나 오래 노출될수록, 그것만 시청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평소에 나를 기분을 낮게 하던 활동은 덜하고 거기에 몰입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정신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 부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이 바로 참사 현장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한 지적이 이번에도 상당히 나옵니다. 너무 자세하게 또 경쟁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다. 이것 자체가 또 트라우마의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매체에 노출된 경험을 토대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언론 환경, 언론 매체들이 어떤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특히 피해자나 희생자 분을 다룰 때, 혹은 권력자가 아닌 좀 권력에서 먼 사람들, 약자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그 존엄성을 침범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모안을 가보니까 그 공항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유가족들하고 추모객들하고 그 공항이 상당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옆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과연 그 텐트 속에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안 보여진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뉴스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털을 중심으로 뉴스가 이제 소비되는 그런 방식이고, 그 안에 댓글이라는 공간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매체 관계자분들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취재 요청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그냥 먼저 전화 걸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방식인 반면에
외국 매체들하고 제가 접촉을 해보면 이분들은 단계를 가집니다. 본인 소개, 내가 어떤 의도로 무엇을 위해서 이 취재를 하려고 한다. 취재 요청서라는 게 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받았던 대부분의 CNN이나 BBC, 뭐 NHK 등은 나는 이런 보도를 했던 사람이야. 믿고 나와 인터뷰를 해줘라는 요청서까지 오는데 제가 옛날에 사건을 겪어보면 하루에 막 1000통 넘게 전화가 그냥 밤 새벽까지 와요. 이런 이제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지양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 작가님도 생각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 바로 과열 취재 경쟁입니다. 분명히 언론 보도도 필요하죠. 또 언론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번 경우에 한 언론사가 탑승객 명단을 공개했다가 또 삭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된 좀 보도 지침, 윤리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뭐 그래도 우리 이제 재난 보도 준칙이라고 세월호 이후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른 기자들이 가서 붙여놓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전히 뭐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기준이 좀 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 가보면 특히 쉽게 말하는 특종 같은 일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자들이 굉장히 조급하고요.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끔씩 전화 오면 갑자기 뭘 물어봐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끊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조급함에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 현장에도 저도 이제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기자들이 어떤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오는 기자들이 좀 이제 연차가 낮은 기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막 뭔가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면 유가족들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취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쫓아가서 기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기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언급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시신, 첫 번째 그 신원 확인이 되었을 때 그분이 이제 엄청나게 오열을 하셨는데 갑자기 기자들이 흩어져 있던 기자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럼 어떤 사진은 나오겠지만 그 당사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처,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아직도 이렇게 뭔가 준칙도 있고 기준이 있지만 이 어떤 특보 전쟁을 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다 깨진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사실상 뭐 정치인이 오면 그 정치인 앞에 기자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정치인이 기자들한테 사과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일종에 보면. 근데 그런 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어떤 뭐 죄송합니다 나오겠지만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있을 유가족들은 황당하거든요. 그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정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기자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워낙 이제 이 뉴스 보도를 통해 가지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뭐 확인도 안 되고 그런 기능을 좀 했었겠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탑승객 명단이라는 게 아무런 공익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요. 내가 그 비행기를 탔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 사생활이거든요. 근데 무슨 권리로 그런 명단을 공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짚어보면 하나도 공익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배 교수님 이 부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 산업의 그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조금 후련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자극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과 전체 또 시청자들 또 독자들을 위해서 지켜야 될 준칙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점이 잘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이랑 이제 정신건강 보도 가이드라인 그리고 재난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언론 가이드라인 3개를 우리 한국기자협회랑 언론인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일요일에 그래도 참 반가웠던 게 방송기자연합회하고 영상기자협회가 일요일 오후에
빨리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네. 자제하자. 그리고 이런 걸 보도 준칙을 지켜나가자. 그래서 한편은 이제 한번 이런 참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게 이제 언론의 자율적인 노력이고요. 이런 트라우마가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 과정에서 이걸 잘 모르고 갔던 기자들도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언론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이제 트라우마 재난의 시기에는 언론의 보도 준칙, 또 기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오찬호 작가가 좀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박 부대변인 이런 상황에서는 참 유가족의 고통이 무엇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가 됐든 또는 정부가 됐든 또는 제주항공이 유가족들을 접촉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이 돼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뭐가 필요하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는지라고 여쭤보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갑을관계처럼 돼 있거든요. 일방적이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괌 사고 때도 느꼈던 게 희생자분들이 제일 분개하는 게 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게 이미 소통의 부재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처가 더 깊게 각인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안공항 가보니까 유가족분들께서 현재 과잉 보도에 대한 심각성을 수차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99%의 뉴스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발언도 있으셨고 과도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달라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적으로 이런 재난과 관련된 어떤 매뉴얼이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를 수많은 참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대로 정립해 놓지 못한 국가 주도권 상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주체자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아울러서 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국가의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게 관리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네. 오 작가님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또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하게 근거가 없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 세월호 사고 또 이태원 참사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주장, 소문에 대해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완전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면 대처 방법이 확실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가짜 뉴스의 대부분은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내가 이거 비행기 잘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은 정말 뭔가 분석을 하고 싶어서 본인 딴에는 좋은 취지로 하지만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다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왜곡되고 거짓으로 남아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같이 SNS 시대에 SNS 시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빨리 나의 어떤 정보를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도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주목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주목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강요하는 것이 지금은 속보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분석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급하게 그런 거를 추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확실히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뭔가를 빨리 분석하고 싶은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조금씩 사회가 그래도 좋은 여론을 찾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 없애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니까요. 네.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관련한 재난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재난과 트라우마 치유 시간에 대해 돌아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찬호 작가,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셨죠.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 교수님, 일부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런 트라우마 치유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진상규명 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이미 참사를 겪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적어도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방법 또 하나 질문은 이 유가족들의 접촉을 할 때 정부나 또는 사고 관련 기관이 됐거나 또는 언론사가 될 때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네, 네. 감정이 격앙된 상황일 때는 접촉하지 말 것, 접촉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먼저 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유가족들의 예후가 어떤지를 살필 것.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물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조건도 있습니다. 뭐냐면 흔히 재난에 자연재난이 있고 이제 인재가 있다면 물론 다 성격과 대처에 따라 다르지만 인재가 좀 더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 때문에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연재난에 비해서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버팔로 댐 사고 일본에서도 항공기 추락 사고 이후에 사회적 갈등이 더 컸다고도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도 어려웠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을 때 이게 또 2차 가해가 되게 됐다 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사실 유가족을 이게 돌보고 함께 의사소통하는 거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이고 근데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 일이죠. 근데 이때에 저희가 그동안의 고도 성장기에는 되게 이런 참사가 일어나도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적 참사는 사회적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관련된 이슈도 사실 유가족에게 이제 동의 없이 아까 박창진 부대변인도 얘기하신 동의 없이 하는 것들은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오는데 거꾸로도 있습니다. 우리 이정혜 기자님이라고 그 트라우마 위원회 기자협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쓴 논문에 오히려 언론과의 만남이 유가족에게 치유적이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가능했냐면 유가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렇게 고인이 의미 없이 갔고 잊혀진다. 이걸 제일 싫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언론이 진심으로 듣고 그 목소리를 잘 전달했을 때 오히려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재를 안 해야 된다는 게 결코 아니라 이
그 방식을 동의를 얻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 부대변인께서는 이번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우려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만 치안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숙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정비라든지 시스템의 변화를 기해야 할 정치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치 그룹이 이번 기회에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가 혹은 이익을 보는가 이렇게 보이게끔 만든 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사회적 장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이런 문제는 어떤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서 우리가 소구하고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뭐 그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데 오 작가께서는 과거에도 이런 대형 참사 이후에 정쟁으로 얼룩지는 상황들을 여러 차례 보셨을 텐데 어떤 경우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먼저 근데 모든 게 우리는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정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쟁의 도구, 고의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뭔가 정치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세월호 때가 제일 어떤 성숙하지 못한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2014년도죠. 그 학기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으면 강의 평가에 뭐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지지와 연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 학기에 그걸 계속 달고 있으니까 강사가 정치적이다. 저렇게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걸 밝혀야 되냐. 뭐 이런 식의 한순간에 그 당시에는 추모라고 해석하다가 몇 개월이 지나버리니까 정치적인 지금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치적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오찬호라는 사람은 이 세월호라는 것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되고 사과할 사람이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것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내가 지지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막 소홀히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건 저한테는 비판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한순간에 정치적인 걸 드러냈다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사실상 정말 원초적으로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슬픔이 이게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 하더라도 더 드러나야지만 정치인이 관심을 가지고 제도가 변화하는 건데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를 누군가가 싫어한다면 우리는 그냥 원초적으로 그냥 슬퍼하고 마는 거예요. 오 작가 얘기가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또 진영화돼 있고 이념화돼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대형 참사마저도 이념적 직관, 이념적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상 외국의 경우에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백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물론 이런 이제 커다란 사건을 보는 눈에는 또 이념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9.11 테러 이후에 그 유가족이 사망자가 5,000명 됐는데 유가족 단체가 한 40몇 개 정도 있었다 그럽니다. 거기에는 가장 오른쪽부터 가장 왼쪽까지 다 있었답니다. 전쟁을 하자는 쪽도 있고 굉장히 평화주의자인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는 눈에 따라서 해법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은 그 양쪽 다 이제 희생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천안함과 세월호인데 정치과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분들을 다 봅니다. 그럼 사실은 유사한 점이 더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고통을 잘 인정받지 못하고 또 2차 가해를 입고
근데 이게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진영의 반대편에서 공격을 받은 걸로 또 상처가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그거 하나만 빼면은 이 양쪽 분들은 너무너무 유사하고요. 또 서로 비교당하는 걸 본인들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걸 악화시킨 것 중에 하나는 9.11 테러에 이제 유가족 중에 한 분한테 들은 게 본인이 보상을 받았죠. 당연히. 예. 근데 어떤 언론도 그 보상금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또 깜짝 놀라서 저 아까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 여론이 바뀌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얼마 받는다더라 보상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적인 반응이 굉장히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가이드라인에도 언론 가이드라인에 써 있지 않지만 미국의 많은 언론은 희생자나 피해자의 유족이 얼마의 보상금을 받는다는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이 부분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부대변인께서는 실제 또 항공 관련 산업에 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이 사고의 책임을 지우고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뭐 진단해 나가는 해결의 이제 방식이 마녀 사냥식 혹은 단두대에 누군가를 세우는 방식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끝났다. 이 문제는 소멸됐다라고 사회적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뭐 이번 참사도 저는 나중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저는 발생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문제, 인적인 요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사회적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가가 얼마나 그 관리를 잘해왔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고 해야지 어떤 마녀 사냥식 그 어떤 진단 해결은 절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작가님 그런 차원에서 어제 KBS 열린 토론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관련된 이 안전 부분을 집중 조명해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론자 중에 한 패널의 설명은 유가족들이 정작 진상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유가족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뭐 경청도 아니죠. 그냥 뭐 의견 한번 들어보는 식으로 흘러왔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어떤 분석을 할 때 너무 빨리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파악을 하고 모든 과정에 그러니까 유가족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영역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가져야 될 가정 중에는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음모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유가족들은 절대로 이 전문가들의 이 분석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전문적인 분석 이전에 훨씬 많은 어떤 경청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영역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한 번에 그냥 전문가가 분석을 해버리고 유가족들 의견 어떻게 다 듣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 전체가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시간을 조금 피로하게 느끼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오래 걸리는 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면 유가족도 떼쓴다. 저 또 뭐 보상금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당연히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빨리 해결되겠어.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막 누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를 왜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묻고 막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피로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죠. 지금 오 작가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잘못된 피로감. 박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가습기 사고, 사망사고 또 세월호 참사 많은 일은 사회적으로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명쾌하게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잘 수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국가 권력에 참 문제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에게 책임이 왔을 때는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관료들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부족한 거가 있고 이 과정이 좀 공개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개적이다 그러면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인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중간 발표를 적절하게 하고 우리는 어떤 조치까지 하고 있다. 또 어떤 반격이 들어왔을 때 이 점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교정하겠다라고 인정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9.11을 보자면 지금 뉴욕을 가면 9.11 뮤지엄이라는 게 있어서 추모 뮤지엄이 있어서 가서 적나라한 사실들을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추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태원 유가족도 마찬가지고 참사 유가족도 마찬가지고 추모 공간 하나조차도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가 자꾸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드러내면 누군가에게 해가 돼. 근데 그 해가 과연 국민에게 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게 오는 것인지 행정 관료들에게 오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대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한번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인내. 저는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고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계엄 사태를 보자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그 정도에 도달돼 있다. 근데 이것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바뀌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차단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계속 이런 사고와 상처를 드러내는 것 해결을 위해서 또는 마치 실제로 그러려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감추려고 하는 시도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제 재난이 생기면 우리가 위협받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한가 또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회복 과정에서는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진상 규명이라든지 원인을 밝히는 것에는 이 과학적인 것과 함께 그 절차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군 자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의문사도 많았고 이 조사를 헌병이 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군에서 많이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변화는 초기부터 이제 유가족을 참여시키고 기록을 다 검토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설명하고 이걸 쭉 같이 했을 때 이제 결국 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트라우마를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험을 아직까지 충분히 못 해봤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제 진상규명이나 하는 문제들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께 그냥 한번 여쭤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찬성 여론이 있는 또 반면에 일각에서는 슬픔은 개인의 몫인데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세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박 부대변인은요. 저는 이거는 이제 아까 국가 주도권의 문제라고 저는 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이런 재난이라든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라든지 사회적 문제와 관련돼서 주도권을 쥐고 당연하게 이런 애도 기간을 정하고 하는 건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 아까 저희가 이제 논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개인의 비극을 사회적 비극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어떤 논방이 생기는데 반대로 보자면 제가 겪었던 땅콩 해양 같은 사건이라든지 이게 이제 가불관계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복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 버린 불로 해서 축소화시키고 가치 없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과연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아픔은 아픔이고 누군가의 비극은 비극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괄되게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작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르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했으면 굉장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지금은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뭐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니까 약간 어떤 관료적인 국가외도 기관 공무원적인 기준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매뉴얼 같은 거죠. 대민 업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가에도 기간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그 명칭이 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힘 같은 게 있는 거죠. 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도라는 걸 과연 국가가 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예도라는 것은 이제 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정도의 일은 이제 뭐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애도 기간이라는 그 표현들 그 마치 몇 월 며칠까지 국가애도 기간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의 방식이라든가 좀 정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가라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한 것이고 우리 사회를 얘기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국가는 한 개인이다, 뭐 통치자거나 어떤 뭐 대통령이거나 누군가다라고 정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토론했던 바와 같이 정쟁의 도구도 되고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것인가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라는 그러니까 의미에서 국가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처럼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성숙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도 기관의 명칭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백 교수님은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도 기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도라는 거는 워낙 정말 다양한 방식이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또 내용이 더 중요하다. 형식보다. 예를 들면 한 180명의 네덜란드인이 이제 반군 쏜 미사일에 이제 희생됐을 때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이걸 사회적으로 애도했냐면 공항에 국왕이랑 모든 총리 이하 수반이 다 나갔습니다. 또 유가족을 다 한 명씩 안아줍니다. 그리고 반나절을 고속도로를 싹 비워가지고요. 거기 180개의 운구차가 가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국민들이 다 고속도로 옆에 나와서 이 꽃을 던지면서 추모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사회적 장례를 치른 방식인 거죠. 그런 것들은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군인들에 마음이 대해서요? 들더라고요. 국민들. 국민들. 예. 일반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180명의 네덜란드 국민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도 우리한테 맞는 방식의 추모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논의를 통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사회적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는데 먼저 오찬호 작가부터요. 네, 공감이라는 말은 같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그것을 어떤 사건에서 상처를 경험한 사람을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큼 공감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의 말을 경청을 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 시스템 안에는 정치인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론의 역할은 정말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감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뭔가 어떤 이 추모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 부대변인께서는요? 항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그 치유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드러난 사실을 외면하거나 감추는 것만은 능사가 아닌 만큼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이번에는 좀 대개혁적으로 혁신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의견 통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미래의 피해자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정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앞으로 국가재난센터 같은 걸 하나 관리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가 정신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예비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있고 그 책임자도 있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중요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백종호 교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은 재난 자체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걸 다시는 겪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는 옆에 사람이 있고 의미를 찾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시랜드 화재를 겪은 부모님이 어린이 안전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백신 사고가 있었을 때 이 일은 없었어야 했어. 하지만 이후에 이 시스템이 나아지면서 너희들의 희생 이후에 다른 아이들이 더 안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때 이게 제일 부모들한테 치유적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고통을 겪는 분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이 가져온 트라우마와 또 치유의 시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세 분 토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